안녕하세요. 무슨 생각하고 지내? 줄여서 무생지 11화 2부입니다. 와. 네, 저는 2부 진행 맡은 김무 씨입니다. 네, 그리고 희범님, 오늘의 게스트 희범님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저는 고성입니다. 네. 2부에서는 김무 씨와 고성이 작년 한 해 모았던 기록물을 가지고 열람하며 오늘의 시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11월 저희 폴더에 기록물들을 한번 같이 열람해보고 또 게스트인 희범님과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고성이 어떤 것을 올렸는지 먼저 한번 볼까요? 희범님도 같이 하십니까? 작년에 뭐 했는지 한번 이야기도 해봐도 좋지 않을까요? 혹시 뭔가 좀 공유하고 싶은 내용 있으세요? 저는 작년 11월에 꽤 큰 변화가 있었던 달이었더라고요. 오, 제가 결혼을 했는데 작년 11월에요. 그게 그러니까 시점이 좀 애매한데 저희가 결혼식도 안 하고 혼인신고도 몇 주 전에 해가지고 그런데 작년 11월에 이제 남편이 제가 사는 집으로 이제 짐을 옮겨서 들어왔습니다. 11월에 들어온 거예요? 네, 11월 초에 이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와. 저도 이제 사진들을 좀 이렇게 찾아보고 제가 따로 일기를 잘 안 써가지고 사진들을 좀 보니까 아, 그때 이사를 했었구나. 이런 것들이 좀 보이고 또 재미있었던 게 그 11월은 아닌데 10월 말에 그 고성 작가님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리셨던 빌렌 플루서가 이런 위로를 책에서 뭐 줬다, 막 건넸다 이런 내용의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게 울림이 있었는지 그걸 캡처한 사진이 제 앱에 아니 제 그 사진첩에 저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진짜 신기하다. 그래서 미래를 재미있는 우연이었고 하필 11월에 그러게요. 무생지 아까 방송을 10월 말 10월 말.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와. 네. 그런 사진도 발견을 했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막 남편과 새로운 생활을 점점 적응해 나가는 그리고 그때 정도부터 저희 집에 극심한 층간소음이 시작이 되어서 그래서 아직까지 좀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런 좀 일련의 변화들이 저희 생활에 있었던 그런 게 시작되었던 달이었습니다. 작년 11월에 진짜 음. 새로운 어떤 시작들이 네, 생기는 날들이었네요. 맞아요. 그러면 11월부터 함께 생활을 정말 함께 하시게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엄청 큰 변화일 것 같아요, 그거는. 네. 근데 이제 일단 남편 되시는 분께서 네. 상당히 잘 받아주는 스타일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많이 예민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되게 섬세하고 예민하고 저는 자잘하게 제 안에 이렇게 카운팅 되는 것들이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데스노트가 쓰여지고 있습니까? 지금 1초 단위로 그런데 이제 남편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유하게 받아들이는 편이고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거나 막 하지 않고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자기가 탱커 스타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사실 게임 너무 용어를 감탄한다. 전혀 만나고 싶은가 봐. 무던한 사람. 네, 제가 게임 용어를 전혀 몰라서 처음에 탱커 스타일이라고 해서 그게 뭐야? 그랬더니 이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도 게임 용어 몰라서 혹시 구성님 아시나요? 뭔지는 알아요. 아, 네. 저도 그냥 대충만 뭐예요? 알고 탱커 있는데, 그러니까 탱커가 정말 그 탱크처럼 이렇게 전투에서 이렇게 받아내는 역할? 그러니까 많이 받아도 미사일을 받는 총알들을 받는 그쵸. 근데 역할인가요? 그렇게 해도 괜찮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맞나요? 그게 아마도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에서 아. 나온 용어 같은데 그게 저도 안 해봤지만 한 4명, 5명이 한 그룹의 팀을 만들어서 그 맞아, 게임을 맞아. 플레이를 해요.
각각 플레이어는 거기에서 어떤 캐릭터를 선택을 해야 하는데 각각의 캐릭터들마다의 장단점들이 좀 다른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조합이 되게 밸런스가 잘 맞아야 그 게임 진행하는 데에 더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뭐 공격력이 엄청 강한 사람은 대신 뭐 속도가 느리다던가 엄청 재빠른 사람은 뭐 또 뭐가 부족하다던가 이런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 체력이 좋고 뭔가 되게 방어력이 좋으면 뭐 마법을 쓸 수 없고 뭐 공격도 느리고 뭐 그렇다던가 약간 그런 캐릭터의 다양성이 있는데 그것이 적절하게 미션 혹은 누구를 상대하는지 전략을 잘 짜서 구성을 잘 세워야 이제 잘할 수 있다. 근데 그 캐릭터 중에 하나로 탱커라고 불리는 어떤 게 있는데 그는 방패 역할을 좀 해주는 캐릭터인 거예요. 정확한 설명인 것 같아요. 저런 이야기를 이제 제가 들었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런 스타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럼 내가 평생 틱틱거리는 걸 받아줘. 사랑이다. 되게 사랑스럽다. 너무나 큰 그쵸? 사랑이다 이거. 진짜. 근데 이 말도 귀엽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전 사랑인 것 같고 받아주는다고 하는 것도 사랑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엄청 로맨틱한 느낌은 아닌 게 이제 저희 둘 사이의 대화는 나 그럼 내가 평생 틱틱거리는 거 받아줘. 그러면 이혼하기 전까진 받아줄게 뭐 이런 식이. 달콤 살벌이다 이거.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그 티키타카가 있는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와, 그런 시작점이 11월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11월에 뭔가 다른 행사나 이런 게 저한테 되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이렇게 보니까. 근데 아마 그 변화가 되게 큰 변화고 또 이사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일이 좀 많은 작업이고 하다 보니까 그쵸. 더 많은 행사들을 소화하지 못하고 그냥 그 적응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쓰지 않았나. 근데 저도 생각해보니까 작년 11월에 고성이 무생지에 대한 얘기를 작년 11월에 해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랬겠죠. 네. 우리가 12월에 부터 녹음을 좀 해보자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제가 홋카이도에 있을 때 고성이 연락이 와서 그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은 지금 올해까지 이렇게 나눈 얘기들에 그런 얘기들을 좀 깊이 더 생각해봤던 시기가 10월 말 11월 사이였어요. 작년에. 그래서 제가 올린 파일도 작년에 홋카이도에서 그런 복잡한 상황들 속에서 만들었던 음악을 올렸고 고성이랑 카톡으로 대화 나눴었던 그냥 짧은 부분을 캡처해서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떠오르네요. 이거를 간단하게 이 얘기를 먼저 좀 네. 해보고 고성 파트도 얘기 나눠보면 어떨까? 홋카이도 얘기부터 해볼까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홋카이도 얘기는 사실 지난 방송 때 10월 말에서 11월 중순까지 홋카이도에 있었어가지고 지난 방송에도 살짝 얘기를 했었어요. 지난 방송에 그 음악도 들어갔었던가요? 네네. 근데 그 지난 방송에서는 영구림에 가서 느꼈었던 것들 그리고 제가 상실의 감정을 갖고 숲을 봤을 때 숲의 이런 순환에 대해서 느꼈었던 것들 이런 얘기를 했었더라면 11월 중순에 한 주가량은 제가 혼자 이제 남아서 삿포로를 돌아다니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다니면서 그리고 그런 상실에 대한 어떤 큰 마음을 안고 두려움과 긴장과 이런 사이에서 막 다니고 있다가 혼자 좀 남겨지고 나서 나를 돌아봤을 때 내가 생각보다 매사에 갖고 있는 불안이 있고 그 불안들을
우리 관계 안에서 어떤 긴장으로 나오는지 그거를 그때부터 조금 인지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순간들을 좀 혼자 사유하면서 뭔가 좀 나아가고 싶은 마음에 또 혼자 이렇게 만들었던 소리가 있었고 그 사운드 파일을 11월 폴더에 올리고 이제 고성과 나눈 대화는 홋카이도에서 서울로 돌아와서 제 방을 보면서 작품을 보내고 막 엉망진창이 된 제 방을 보면서 나눴던 대화였어요. 읽어드리면은 희범님 저희가 게스트가 오면은 게스트랑 같이 읽어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역할을 나눠 김무 씨 파트를 읽고 희범님이 파트 저의 문자를 읽어주시겠습니까? 작품이 떠나가고 엉망이 된 집을 보며 내 심신 정리부터 잘하자. 허탈하신 겁니까? 아 허탈은 아닌데 태풍 휩쓸어 가듯 일을 할 때가 과연 맞는 건지 작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나에 대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쩔 땐 작품에 기대 올바른 말을 꺼내기도 하는데 어떤 과정에서는 작품을 핑계로 엉망진창으로 만든다는 느낌. 엉망진창. 그런 고민을 크크크. 하는 걸 보면 제대로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크크 해. 되게 오그라드네요. 읽으니까. 네,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다양한 제 모습이 작품과 함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기해요. 전 나름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스스로에게 쪽팔릴 것 같으면 엉망진창인 것이다. 여기서 제가 처음에 엉망진창을 엄망진창으로 오타를 썼거든요. 그래서 고성도 나중에 엄앙진창인 것이다라고 이렇게 대화를 나눴었습니다. 제가 아까 이 문자 캡처를 보면서 그러신 겁니까? 하는 그 고성님의 말투가 너무 재밌어서 빵 터졌었는데 그걸 읽게 되다니 영광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대화를 곧잘 하죠. 네, 맞아요. 네, 이게 이날만 특별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곧잘 하는데 이날 그냥 고성이 그런 고민을 하는 걸 보면 제대로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해줬던 그 말이 저한테 좀 위안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그 뭔가에 대해서 인지를 하는 것 자체가 벌써 더 나아지고 있다는 거기도 하고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대화를 올렸었네요. 또 뭔가 다 변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김모 씨도 11월에. 네.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 초반에 이렇게 어질러진 방과 내 마음과 연결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계속 방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우리 첫 방송 때 그래 얘기했었죠. 아니었나? 두 번째였나? 2월 방송 때 했었죠. 근데 여전히 방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때보다는 정리 시스템이 생겼어요. 근데 또 쌓여서 또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전히 엄앙징창인 것 같아요. 저의 상태는. 근데 계속 고민을 조금 더 전보다 그 다음 단계로 아주 정돈이 찔끔 된 상태에서 그 다음 엉망진창을 보고 있는 11월입니다. 제 거 11월 거는 사진하느랑 메모 하나를 올렸었는데 사진은 가져갈 기억이라고 이름을 제가 붙였었고 흑백의 사진이고 어떤 사람 얼굴이라고 추측되는 그 모습이 이렇게 턱과 눈과 코 쪽이 이렇게 거꾸로 된 뒤집어진 상태로 보이고 조카일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조카 정답입니다. 한결같습니다. 네. 조카 사랑꾼.
그냥 사진을 자주 더 많이 찍어줘야겠다는 생각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조카가 너무 좋겠네요. 진짜. 뭐 나중에 커서 좋아해줬으면 좋겠네. 지금은 뭐 좋은지 안 좋은지는 또 모르겠지만. 그래서 막 각 잡고 사진 찍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막 안 보지도 않고 찍기도 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하다가 지금 이 사진은 어떻게 얻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뭔가 선명하게 얼굴이 나오지도 않고 얼굴 전체가 담기지도 않았는데 은은하게 미소 짓는 것 같은 얼굴이 좋아서 자꾸 보게 되더라고. 그러게요. 그래서 말 듣고 보니까 음, 미소 같네. 근데 이 미소가 다 알고 있다라는 그런 미소. 그런 후후후후 하고 있는 것 같은 미소여가지고 네, 좋았어요. 그래서 이전에도 제가 염라대왕 앞에서 무슨 말을 할까 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내가 죽고도 가져갈 기억의 모습 중에 하나도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조카가 훗 후후 이러면서 그쵸. 웃고 있는 모습. 후후. 그리고 노트 하나를 적었었는데 이거는 뭐 전후 맥락은 없이 그냥 생각나는 걸 적었던 것 같아요. 이때 이것도 한번 음. 희범님께 읽어달라고 여쭤볼까요? 그럴까요? 스스로를 용서하고 식은 이불 안으로 들어갔다. 용서란 자기 자신에게만 국한되어 사용 가능한 개념. 온기를 채우는 동안 죄책감을 걷어낸다. 네, 이어서 아까 하시던 얘기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팟캐스트를 평소에 주로 되게 많이 듣는데 그 듣게 되는 매체 가운데 팟빵이라고 있어요. 그 팟빵이 그냥 다른 팟캐스트들을 방송하는 거 외에도 자체적으로 이제 매거진이라고 하면서 오디오 콘텐츠를 제작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정희진 선생님이 운영을 하셨던 정희진의 공부라고 하는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6월호에 보면은 영화 밀양을 이야기하면서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몇 달 동안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용서라는 말이 우리가 어려운 말이 아니고 너무 쉽게 뭐 드라마나 영화나 뭐 수많은 이야기에서 소비가 되고 있지만 이게 사회적으로 너무 뭐랄까 굳어진 맥락에서 쓰여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이 정해지는 공부에서 나온 이야기는 이 용서라는 것이 그러니까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가, 용서받을 수 있는가, 어떤 것이 오해가 될 수 있을까? 거기에는 하나의 위계가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누군가한테 미안한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겠지만, 그렇다면 상대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용서라는 것을 구할 수 있을까?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걸까? 그리고 내가 용서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상대방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고 우위를 계속 점할 수 있는 것일까? 영화 밀양부터 간단하게 한번 줄거리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이창동 감독의 밀양 영화 혹시 보셨나요? 두 분은? 네, 저는 봤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이창동 감독이 2007년에 만든 영화고요. 줄거리는 거기에는 이제 신혜라는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신혜는 남편을 잃고 어린 아들 준과 함께 서울을 떠나서 남편의 고향인 시골 마을 밀양으로 이사를 하고요. 신혜는 밀양에서 소박한 삶을 꾸리며 미용실을 차리고 이웃인 자동차 정비소 사장인 종찬의 도움을 받으며 조금씩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신혜는 아들이 유괴된 뒤 안타깝게 주검으로 발견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절망에 빠진 신혜는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다가 주변 이웃들의 권유로 교회를 통해 위로를 받고 신을 의지하게 됩니다. 신혜는 아들을 죽인 범인을 용서하고자 범인을 교도소에서 만나지만 범인은 이미 신에게 죄를 용서받았다고 평온하게 말합니다. 신애가 아니고 하나님 신에게. 신애는 이 상황을 마주하고 큰 혼란과 분노를 겪어요. 신의 용서와 남겨진 피해자의 고통 사이에 정신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영화는 신혜가 다시 일상을 살아가려 노력하지만 인간적인 상처, 신앙, 용서의 딜레마 속에서 끝까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끝이 나게 되는데요. 영화 음. 보고 힘들진 않으셨습니까? 기억나세요? 언제 보셨어요? 대학생 때 봤거든요. 2008년 막 이럴 때 봤던 것 같아요. 2008년, 2010년 사이 어느 때쯤. 전 언제 봤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일단 밀양이라는 그 영화에 대해서 뭐 스토리나 이런 그 용서와 관련된 그 딜레마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미 많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나중에 그 영화를 봤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풀려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2010년 이후에 봤나? 가물가물합니다. 어쨌든 시기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예, 저도 되게 오래전에 봐서 되게 강렬했다라는 기억으로 남아 있고 어떻게 디테일 하나하나 막 기억이 나지는 않는 상황에서 이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되기도 했었었는데 다시 보진 않으셨어요? 다시 팟캐스트 듣고 나서? 보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그러진 못했고요. 근데 기억으로는 그냥 하나의 비극을 영화로 감상을 한 느낌이었었는데 이게 그렇게 너무 1차원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볼 것들이 엄청 많다는 거를 공부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알게 됐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극 중에서 나오는 신애가 막 무너져요. 네. 내가 용서하지도 않은 가해자가. 가해자가 스스로 어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엄청 무너지는데 그것은 하나의 신혜가 스스로 오만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하거든요. 팟캐스트에서. 네. 네. 그러니까 피해자는 어떤 특권이자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도덕적 우월감이라는 거죠. 어떤 측면으로든 타인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오만이고 그 오만이 결국에는 이 피해자를 무너뜨리게 되는 건데 가해자를 통제하고 용서할 수 있다는 오해가 있었던 거고 용서를 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용서해 줄 수 있고 내가 너를 구원해 줄 수 있어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오해와 착각이 딱 드러나면서 내가 겪었던 그 고통들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거죠. 피해자는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고 방어 기제일 뿐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용서나 구원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이 영화를 윤리적인 영화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인상적으로 또 들었던 부분이 피해자의 분노는 몸을 통한 권력 관계다라고 하고 피해자의 마음은 관리나 통제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용서와 평화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싫다라는 말이 나왔었어요.
주변인의 맥락에서는 용서를 종용하고 어떤 빨리 평화를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변인들에게는. 그러니까 그들을 둘러싼 하나의 사회가 이 용서와 평화를 진짜 당연히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동시에 들더라고요. 음. 되게 복잡한 얘기지만 우리 일상에서 늘 벌어지고 있는 어떤 굴레들의 핵심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작년 10월에 올렸었던 기록에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담겼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고민들이 또 한편으로는 자칫 한 방향으로 해석되면은 오해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말을 쉽게 꺼내기가 어렵더라고요. 이 용서라는 말이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 대한 것, 평화, 죄책감 이런 얘기들이 어떤 운동에서 누군가의 죄를 갑자기 가볍게 만드는 방향으로 빠져나가게 할 때 쓰일 때도 있고 혹은 괜한 죄책감을 더 불러일으키게 할 때도 있고 혹은 화해하지 않는 당위로 만들 때도 있고 용서가 필요한 순간에 용서를 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엄청 복잡한 상황들을 떠올리게 하는 말들인 것 같아요. 저 그 용서에 대한 얘기나 방금 짚어준 이야기들이. 근데 좀 저는 그 도덕적 우월감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어떨까 싶었어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정말 공부해보고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내가 피해자일 때 그 나한테 피해가 있고 나는 고통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상대보다 어떤 우위에서 상대를 통제하고 상대에게 용서를 빌라고 명령할 수가 있을까? 제가 아까 작년 11월에 있었던 큰 변화 중에 이렇게 슬쩍 밀어넣듯이 층간소음이 시작됐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이렇게 재미있는, 그러니까 이 밀양에서 다루는 것 같은 아들의 죽음과 같은 그런 큰 어떤 사건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 그런 무거운 어떤 근데 또 층간소음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이제 생활에 깊이 침투하는 불편이라 막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기도 할 정도로 좀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이잖아요. 좀 재미있는 경험이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그래서 그 작년 11월 그 남편이 이제 이사 들어온 그 시기 정도부터 그 윗집에서 이렇게 정말 우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이 끝에서 저 끝으로 뛰어가는 소리들과 그거 말고도 좀 일상적으로도 막 쿵쾅 탁탁탁 이런 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들리기 시작했는데 저도 이제 집에서 프리랜서다 보니까 집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고 그런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몇 달은 그냥 제 조카도 생각나고 저희 그 언니의 아들들이 있는데 남자아이들이다 보니까 많이 뛰고 하잖아요. 그래서 언니랑 형부가 늘 그것 때문에 막 아랫집에 가서 막 죄송합니다 하고 과일 사다 드리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봤었기 때문에 애들이 뛸 수 있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참고 지냈어요. 근데 이게 한 2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제 마음에 이것들이 보자 하니까 이건 너무하네.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말이 사나 우리 집 윗집에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로 그 말발굽 소리 같은 소리가 막 들리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몰라서 저러나 보다 싶어서 이제 소통을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직접 소통을 하면 좀 싸울 가능성도 높고 하니까 처음에는 경비실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경비실 선생님이 가면 아무도 안 나온대요.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면 그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윗집 소리가 아니라고 하기엔 조금 너무 명백한 증거들이 있었거든요. 뭐 윗집에 여자아이가 사는데 쾅쾅 하는 소리랑 함께 여자아이 소리 지르는 소리 같이 들리고 뭐 이런 식으로 윗집 소리가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그 여자아이가 하원하는 시간부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나름의 어떤 그 정황 증거들상 윗집 소리인 것 같은데 윗집에 가면은 아무도 안 나온다고 하니까 의아함이 이제 거기에 마음에 더해지면서 되게 그 감정이 커졌어요. 근데 이게 쌓인 감정이 커지니까 이제 소리가 들리면 바로 그 큰 감정이 제 안에서 확 일어나면서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아지더라고요. 그러다가 몇 번 경비실 통해서 얘기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소통이 안 돼서 관리실을 통해서 또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화를 했는데, 관리실 분이 이제 저한테 해주신다는 얘기가 윗집애랑 통화를 했는데 우리 애는 안 뛰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관리인 선생님께 선생님이 뭘 잘못하시는 건 아니지만 제가 너무 답답해서 호소 좀 할게요. 안 뛰는 아이가 있나요? 막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제가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로 몇 달을 좀 지내게 됐는데, 재밌는 건 이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제가 최근에는 스트레스를 안 받지는 않지만 좀 스트레스가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계기가 제가 조금 미묘하게 다른 누군가에게 그 층간소음은 아니지만 피해를 주는 상황을 겪게 됐어요.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희범님이. 네. 미묘한 피해인데다가 이게 이제 이렇게 이걸 건드리기 시작하면 모두가 다 피곤해지는 상황인데, 일상적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이 정도의 피해는 끼치고 살아라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얘기를 해주는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저는 그게 마음에 제 자신이 잘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그래 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이게 두고두고 마음에 좀 남고, 내가 그때 그냥 그걸 덮지 말고 지나갈 걸, 약간 이렇게 다룰 걸 그랬나 막 이제 이런 생각들이 막 드는데, 제가 상담을 좀 오래 받아왔는데 저희 상담 선생님이 희범님, 그 사건이 문제가 될 만한 사건이라면 연락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이 오면 그때 해결하시고 지금은 넘어가시는 게 어떨까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러니까 난 완전히 날 용서했어. 난 이제 괜찮아. 난 구원받았어. 이것도 할 수 없고 이 선택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이 마음의 책임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그냥 지내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서 약간의 그 회색 영역을 좀 찾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 그 사람이 이렇게 연락이 와서 호소를 하면 그때 해결하자. 그때 난 책임질 거야,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난 이 문제를 책임질 수 있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이 문제는 회색 영역으로 남겨두고 가는 것이 이제 나의 여러 가지 생존을 위해서 훨씬 유리하고 또 그렇겠다. 이제 이런 선택을 하면서 이제 지나간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재미있게도 그 사건을 겪게 된 후로 층간소음에 대한 저의 스트레스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럴 수 있지가 이제 옛날에는 그래, 그냥 내가 참아주자. 명백한 도덕적 우위를 내가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쟤네들 참아주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처음에 이렇게 참아줬다면, 나중에는 이 정도 피해를 나도 끼칠 수 있어에 대한 이해가 몸으로 좀 경험된 그 변화가 생겼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언니도 저런 피해 끼칠 수 있고, 이게 이제 머리에 있었던 거랑 몸으로 내가 그 어떤 불편한 시간을 겪은 후에
그 다음에는 좀 약간 위에서 쿵쾅쾅쾅쾅 이러면 진짜 남편이랑 이렇게 허허 웃으면서 정말 어이가 없다 이제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그런, 모르겠어요. 또 이게 몇 달 지나고 나서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하게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 그 밀양에 대해서 말씀하신 도덕적 우위는 뭘까? 누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걸까? 층간소음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극심해졌을 때 제가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내가 이 사람들을 참아주고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당연히 우리 언니가 밑에 집에서 하는 것처럼 당연히 미안하다고 하고 막 용서를 구해야 되고 내 이야기를 호소를 들어줘야 되고,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지? 이거는 잘못되어 있어. 이 상황을 바로 잡아야 해.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 이런 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해야 돼. 막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돼. 이런 어떤 마음들이 막 있었을 때 너무 괴롭고 막 그 마음의 부담과 내가 해야 될 거, 내가 왜 피해자인데 내가 왜 이런 것들 다 하고 있어야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들로 더더욱 괴로워졌었는데 그것조차도 사실 쉽지 않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래서 그 많은 감정들이 막 뒤섞여서 굉장히 힘들던 마음이 내가 그렇게 우월하지 않구나의 경험을 약간 한 후에 스트레스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면서, 물론 이건 이제 상황에 따라 굉장히 다른 영역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아들의 살인 같은 사건과는 되게 다른 영역일 수 있지만 그냥 이것의 생활적인 영역에서 이런 문제들을 겪은 경험이었습니다. 너무 정확히 내가 나를 괴롭히지 않는 방법이라고 저는 그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의뢰 이거는 이래야 해라는 것이 사실 내 안의 기준으로 있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움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전제를 다 걷어내고 세상을 맞이하는 게 맞는데 내가 가진 어떤 틀이 결국에는 나를 계속 고통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꽤 명확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층간소음 같이 정말 생활에 피해가 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명확히 잘못이 있지. 윗집이 잘못했지. 시끄럽게 했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그러니까 이게 누가 잘못했다 이 상황에서 누가 더 잘못했다 이런 걸 가르는 문제랑 또 내가 그걸 이 문제 상황을 소화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한 프로세스를 내 안에서 하는 거랑 또 좀 다른 영역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뭐 굳이 따지자면 밑에서 층간소음 소리를 듣고 있는 저와 그 위에서 말발굽 소리를 내시는 가족들 사이에서는 어떤 문제의 원인은 그쪽에 있는 거지만. 근데 그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고통을 또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고통은 네. 고통대로 있는 그쵸. 거거든요. 소음은 소음대로 그쵸. 있고. 그것을 가지고서 아까 그 정희진은 또 뭐라고 하냐면 이제 방송 마지막 쪽에 프리모 레비라고 하는 철학자 얘기를 하면서 고통의 의미를 두지 말라, 그거는 그걸 합리화하는 것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고통에 의미를 두고 왜 그럴까 이해를 해보려고 하고 상대가 왜 저러지라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내가 받는 고통을 계속해서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거고, 그것이 결국에는 이걸 꼬집더라고요. 피해자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다만 고통을 다루고자 하는 예술가가 있다. 있고 또 고통을 다루고자 하는 공부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공부가 필요하다 라고 하면서 딱 방송이 끝나거든요. 저도 끝까지는 다 못 들었는데 이제 중간 정도까지 듣다가 왔는데, 아까 이제 뭐 잘못이 누군가에게 있죠.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왜 자꾸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정희진 선생님이 이 도덕적 우위가
신혜를 괴롭히고 있었던 그 얘기를 계속 하면서도 또 동시에 선과 악을 분명히 구분해야 하는 게 해야 해. 그게 그러니까 뭐 선과 악을 구분하기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잘못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더 명확하게 봐야 해. 그거를 우리가 사실은 일상적인 영역에서 그걸 들여다보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걸 잘 하지 않고 오히려 좀 다른 것들로 이걸 대위시키거나 치환시켜서 생각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그걸 명확하게 봐야 돼. 이제 이 얘기를 하셨던 게 맞아요. 저한테 또 이렇게 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과 악을 다루는 그걸 들여다보는 문제와 이 고통을 내가 이제 프로세스하는 것이 좀 다른 영역에 있는 작업이구나. 그리고 그런 되게 여러 가지 각도의 이야기들이 이 밀양이라는 영화에 다 들어와 있어서 되게 좋은 작품이고 그 윤리적인 작품이라고 맞아요. 이야기하는 게 와 닿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게 한 번 상처받은 기억이 그 폭력과 가해와 피해 안에서 그것들을 경험이 한번 새겨지면은 자기도 모르게 피해자의 입장에서 자기의 정당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순결한 범위를 만들어 놓고 윤리적으로 더 나를 지키기 위한 어떤 윤리성을 되게 강화시키고, 근데 그 강화된 윤리성이 다시 상대를 상처 주는 폭력의 도구처럼 위계가 생겨버리는, 복수. 복수일 때도 있고 윤리적 폭력이 생겨버리는 순간들이 좀 발생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밀양에서 신혜가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 스스로 용서했냐고 할 때 분노해서 막 삐뚤어지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때 그 폭발적인 그 감정들을 또 어떻게 주변 사람들은 보살펴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되게 많은 상처나 큰 두려움, 큰 상실을 겪은 이 사람의 고통이 스스로 해소하기 어렵고 이해되기 어려우니까 그 고통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의 도덕적 우월감을 만들게 될 수는 있지만 그 처리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주변에서 보살펴 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어서 여기도 좌절하고 저기도 좌절하고 하면서 여기저기 막 쑤시고 다니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럴 때에 그런 아픈 친구한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 근데 심지어 그 아픈 친구가 나를 막 찔러. 너가 나를 힘들게 했잖아. 그래서 막 찔러. 그럴 때 또 어떤 보살핌이 이 단계별로 필요할까? 그런 생각을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 이 판단을 잃은 사람한테 넌 지금 도덕적 우월감에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 있을 것 같거든요.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그런 생각. 그 사회적인 공감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정말 상대의 고통을 내 어깨로 일부 가지고 올 수 있을 정도의 액션이 필요한 것이지 어떤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말로는 소용이 없는 상태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그 얘기를 방금 얘기를 들으면서 나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병원에 빨리 보내줘야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고통을 내가 멀리하고 싶어서, 내가 띄워놓고 싶어서, 나랑 분리시키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일상적으로 느끼는 자잘한 것들도 뭐 병리학적인 것과 이제 연장선 스펙트럼 상에 있는 거긴 하지만 그게 일정한 수준을 넘어갔을 때는
일상적인 영역에 진짜 대화나 따뜻한 말이나 위로로 되지 보살펴지지 않죠. 않고 정말 치료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그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들어와야 하는 수준이 있잖아요. 되게 그렇게 공격적인 성향이 나오는 상황은 정말 필요한 그 전문적이고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한 순간인 것 같고 오히려 그 사람이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걸 내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어야지 이 사람한테 필요한 도움을 적절히 정말 병원에 데려가고 어떤 적절한 도움들을 이제 이 사람에게 줄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맞는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도 스스로의 의지가 있어야 갈 수 있잖아요. 그게 좀 그 정신의학과 정신건강의학 쪽이 좀 예민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네. 아니요, 저는 뭐 그냥 그런 상태일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이 그러니까 물었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와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이런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가 됐었을 때 그렇게 가지 않도록 이런 생각을 진지하게 해봤으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신혜 같은 친구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해봐요. 자꾸 친구가 그랬으면 어떻겠냐고 이런 가정으로 질문하게 되는데 고성은 그 신혜가 고성한테 와서 지금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럴 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내가 물어볼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냐고.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럴 때는 그러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할 거냐고. 병원에 데려가겠죠. 그렇게 대답이 하겠다고 그럼 하면. 같이 병원을 가자 하고. 저는 아까 그 정희진 선생님의 이야기 중에서도 그 가해자와 피해자가 몸이 서로 달라서 그 용서를 쉽게 가해자는 자기 자신을 되게 쉽게 용서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신 부분이 네. 이렇게 와서 닿았거든요. 음. 좀 짧게 지나가듯이 말씀하셨지만 되게 명확하게 몸이 다르다라고 얘기했고 그 몸이 다름이 고통의 경험이 피해자는 있는 몸이고 가해자는 없는 몸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맞아요.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 많이 와닿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라면 제가 그냥 그런 친구를 만난다면 제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너의 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줄 것 같아요. 제가 몸을 다루는 사람에서 더 그럴지 모르겠지만 좋다. 이것이 너가 지금 상처받은 몸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나는 그 상처를 정말 같이 보듬고 싶은데 이게 내가 치료할 수 있는 상처는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 친구가 나를 자기도 모르게 밝히고 있다면 사실 그 핥히는 것마저도 나중에는 이 친구한테 다시 상처로 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도 우리를 같이 지키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정말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몸의 경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적인 경험이 왜 사라지지 않고 남는가라고 했을 때 그게 내 몸이 경험하는 거라서 이 몸의 그 역사들이 흔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의 나의 몸은 며칠 전에 그 사건을 겪은 나의 몸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고통을 겪고 있는 거다라는 것들을 이미 알고 있어도 한 번 더 얘기해주고 어쩌면 이런 얘기를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그 친구의 고통에 공감하는 행위일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좀 설득 아닌 설득을 시도해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네요. 오늘 너무 적합한 게스트가 오지 않았습니까?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너무 중요한 지점을 얘기해 준 것 같아요. 몸과 마음이 분리돼 있지 않으니
계속 몸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이 있고 몸의 증상들부터 같이 또 함께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저도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을 겪은 이후에 심리 상담을 시작을 해서 이제 한 7년? 뭐 6년? 뭐 이렇게 계속 상담을 꾸준히 받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불안정한 상황이라서 받는 게 아니라 이게 마치 제가 운동을 하면서 제 체력 관리를 하듯이 저의 정신적인 건강에 대한 관리도 이게 같이 들어와야 한다는 느낌이 있어서 계속 꾸준히 받고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그 처음에 상담을 시작했던 그 상황에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심리 상담에 가면은. 무슨 어떤 기분이세요? 뭘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냥 똑같아요. 평소랑 같았어요. 별일 없었어요. 라는 얘기 말고 별로 할 얘기가 없었었는데 그때 이제 선생님이 많이 물어보셨었던 게 몸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기분이 어떠세요는 지금 잘 모르니까 잘 오히려 묻지 않으시고 몸의 상태가 어떤지를 면밀하게 체크하도록 안내를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지금 김무 씨의 이야기가 되게 좋은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통에 많이 쌓여 있으면 그게 통증의 감각은 다른 밑에 있는 여러 가지 감각들을 이렇게 누르고 너무 이렇게 지배해버리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사실 살피기가 어려운데 그때에 되게 물리적으로 우리가 잘 관찰할 수 있는 몸의 영역에 대한 관찰과 대화부터 시작하는 것도 되게 이렇게 꽉 막혀 음. 있는 상황에서 좀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지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신혜가 친구라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싶었던 게 그런 질문을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런 거기도 하고 이 미량이라는 영화에서 다루는 주제가 이제 가해와 피해와 용서가 있지만 동시에 신혜라는 이 주인공이 사회에서 어떤 돌봄받지 못하는 상황에 계속 번번이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보호받지 못한 상처 안에서 보호받거나 그것에 대한 어떤 진심 어린 위로나 이런 것을 받지 못하는 경험을 오랫동안 해온 상황 안에서 느끼는 어떤 좌절감들이 이 하나의 사건과 이 가해자의 말 한마디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터져버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기 보호받지 못하게 살아왔던 어떤 이 사람 몸의 겹겹들의 레이어들이 폭발을 한 건데 그것이 그 부분에 있어서 냉정하게 어떤 사람의 감정이나 이런 걸 분석해 봤을 때에는 그 사람이 도덕적 우월성 때문에 이 분노를 더 합리화시키고 증폭시켰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떤 돌봄받지 못한 한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이 사람이 이 도덕적 우월성에 견고하게 만들어진 이 사람을 지켜낸 이 상황이 이 사회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사회가 어떻게 한 사람을 계속 보호하지 못하고 무방비하게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지 그런 이야기도 동시에 있는 것 같다고 느껴가지고 그랬을 때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과 생각이 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될 때가 생기는 것 같았어요. 제가 어떤 누군가한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어도 이런 뭔가 도덕적 우월성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도 이걸 판단하는 말을 꺼내기가 굉장히 무겁고 어렵게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명확한 말들이 나올 때에 그 주변을 지켜주는 어떤 돌봄의 벽들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무엇으로부터 돌보는 걸 말하시는 겁니까? 무엇으로부터? 네.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아마 돌보는? 제가 살짝 끼어들어도 되나요? 네. 네네.
제가 느끼기에 그 김모 씨가 방금 자주 썼던 두 개의 표현이 하나는 보호받지 맞아요. 못한다는 표현을 했고 또 돌본다는 음, 표현을 했는데 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게 약간 지금 구성님이 음, 무엇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라는 음, 질문에 맞는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김모 씨가 그 돌본다와 보호한다를 거의 같은 의미로 쓴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그냥 고통받고 있는 그 상태 자체는 충분히 돌봄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거에 대한 적절한 돌봄을 제공해주지 못했다, 사회가. 이것을 보호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한 건 아닐까라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나요? 너무 잘 해석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사람의 고통이 돌봄받아야 되는 이유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 구조 안에서 계속 소외되어서 왔기 때문에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음, 음? 진짜 두 사람의 눈동자를 엄청 눈치 보면서 보고 있어. 논리형의 두 사람의 논리에 지금 내가 안 맞아 떨어지게 말한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아 진짜 팟캐스트 저는 체질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귀여워. 아이고, 고생이 많다. 잘하고 있어요. 괜찮다. 진짜 잘하고 있어. 그래서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좋아지더라도 사건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떤 종류의 사건은 일어날 텐데 뭐 수치적으로 조금 더 생기는 걸 덜 생기는 방향으로 나아질 수는 있겠죠. 근데 없앨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인간들이 모여 사는 세상에서. 맞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하면 줄여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그거는 이제 시스템적인 이야기를 해야 될 거지만 우리가 이런 방송 플랫폼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그런 일은 적게라도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 일이 일어났었을 때 어떻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나가야 하는가 쪽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어떻게 그 상황을 대하고 지혜롭게 생각했느냐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게 결국에는 이런 일들을 줄이게 되는 부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사건들을.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꺼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회적인 상황에 대한 진단과 이걸 줄이기 위한 어떤 실천적인 것에 대한 고민이 없이 고민과 공감을 필요로 할 것 같다? 이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건 그건 제가 이해한 바 고성님이 지금 이런 사건들을 없앨 수는 줄어들 수는 있어도 없앨 수는 없거든요. 이제 이 말씀하셨을 때 이런 사건들은 그 마치 뭐 내 아이가 유괴 살해당한 이런 사건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김무 씨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걸 줄여야 돼라고 했을 때 이런 거의 영역이 약간 뭔가 아까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인가? 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약간 들기는 했어요. 이게 뭐 살인 사건을 줄여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닌 거죠? 그런 얘기인가요? 네. 살인 사건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관계가 연결돼 있잖아요. 왜 살인 사건이 발생했을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이게 다 연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적인 돌봄 구조나 이런 망 안에서의 어떤 문제점들이 사람들에게 주는 감정들이 있을 거고 그런 분노를 발생하게 만드는 이 구조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줄여 나갈 수가 있고 그 줄이는 방향으로 계속 그것을 줄이는 것에 대한 공감과 어떤
생각, 실천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동의해요. 네네. 그러니까 그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아마 지금 저 모르겠어요. 제가 약간 물음표를 살짝 띄웠던 부분은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런 사회적 돌봄이 훨씬 더 서로 잘 되고 또 이 공부들이 개인과 그룹의 차원에서 많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 사회를 더 살기 좋고 안전하고 폭력적인 사건들이 덜 일어나게 만드는 방향으로 갈 거라는 그 방향은 이해하지만 이러한 것들과 또 그렇지 않은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들도 사실 많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고 좋게 좋게 잘 살아보자 이런 방향으로 가서 줄일 수 없는 영역도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이게 이걸 통해서 이걸 없앨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논리적으로 되지는 않는다. 그게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전체 사회가 하나의 큰 뭐랄까요, 통합된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마치 엄청 거대한 유기체처럼, 그래서 이쪽 끝에서 일어나는 일이 저쪽 끝에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그게 이것 때문에 이거는 아니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이거야라고 말하지는 말자. 그리고 이걸 하면 이게 좋아질 거야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단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런 방향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는 저도 태도는 동의한다. 저는 약간 이런 식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네네네. 맞는 말입니다. 어렵네요. 저도 맞는 모르게 말. 약간 정리하게 되는 아니에요. 정리병을. 제가 뭔가 또 과도하게 몰입해서 말한 거였을 것 같아요.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네, 좋습니다. 근데 고성은 이거를 쓴 이 밀양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게 한 11월의 메모를 봤을 네. 때 새벽 3시 46분에 그러니까 11월 24일 새벽 3시 46분에 되게 비장해요. 스스로를 용서하고 식은 이불 안으로 들어갔다. 식은 이불이라는 말이 전 되게 와닿더라고요. 추울 때죠. 그래서 이 밀양에 대한 얘기를 듣고 용서나 이런 얘기를 듣고 고성 마음에 이렇게 띵하고 파장이 와서 밤에 잠을 못 이루시고 쓰신 겁니까? 아니, 저는 6월에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계속 11월이 될 때까지 종종 생각을 해오고 있었어요. 그때 들으신 게 아니라 네, 예전에 방송은 들었던 6월이었었고 그때까지 계속 어떤 그쵸, 뭐 도덕적 우월감, 용서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계속 해오고 있었었고, 그래서 용서가 만약에 할 수 있다라면 그거는 내가 내 자신한테만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개념의 용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나를 괴롭히는 굴레를 끊는 데에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 이 관련한 어떤 이슈로 고성한테도 부딪힘이 있는 경험, 계속 기억에서 떠나지 않는 어떤 경험이 있었나 봐요. 네, 있죠. 뭐 사람들은 다. 저는 이 문장이 되게 이미지적으로 많이 와닿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용서하고 식은 이불로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 스스로를 용서하고 평온히 잠들었다. 이랬으면 되게 다른 느낌이었을 텐데, 그 어떤 이 문장만 봐도 저는 몇 시에 쓰셨는지 이런 거 사실 안 봤었는데 저도 몰랐는데 오늘 시간을 봤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문장만으로도 이미 밤의 이미지가 이렇게 탁 맞아. 드러나고 그 잠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저한테 아까 그 제가 회색 영역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용서하고 구원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거가 계속 나를 괴롭히도록 그냥 두지도 않는 그 어떤 잠자고 다시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약간 회색 영역의 느낌이 저한테 있는 이미지. 네, 그래서 이 문장이 이렇게
훅과 닿으면서 그 저의 층간소음과 관련된 스토리들이 이렇게 살짝 떠올랐었던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아까 희범님이 얘기해주신 에피소드도 그런 감정의 변화도 사실 너무 중요하다고 느껴졌었는데, 내가 어떤 일을 경험했을 때 그 일을 다시 보게 되는 순간은 내가 경험했던 그 일의 순간과 관계에서 생길 때도 있지만 그 관계에서 벗어난 다른 사건들 속에서 더 확장된 세계를 내가 경험하면서 있을 때 다시 뒤돌아서 생각하게 되고 그때 다시 어떤 새로운 용서들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성이 저한테 제가 뭔가 어떤 어려운 얘기를 할 때마다 고성이 저한테 해주는 조언 중에 제가 제일 길이 됐던 조언이 있는데, 예를 들어 자꾸 화가 나면 어떡해요? 그럴 때 정확한 단어는 기억이 안 나지만 화나지 않는 다른 경험을 많이 만들어라. 좋은 순간을 많이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해줬던 게 저한테 너무 중요한 조언이 되었었거든요. 그거랑도 좀 연결돼서 생각하게 돼요. 내가 다른 경험을 계속 많이 해보게 되면은 그 경험 안에 있을 때는 이 상황 안에선 나는 항상 피해자일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 어떤 나라에서는 키 큰 사람이 가해자고 키 작은 사람이 피해자일 수밖에 없는 어떤 나라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내가 나보다 키 큰 누군가와 있는 공간에서만 있으면 나는 계속 이 관계에선 피해자일 수밖에 없는데, 내가 또 다른 곳에 가다가 나보다 작은 사람이 있는 공간에 가면은 내가 또 가해자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너무 설명이 단순한 것 같은데. 내가 피해자인 세계에 머무르지 말고 내 세계를 점점 더 넓혀보는 거죠. 더 큰 세계로. 계속 세계를 가다 보면은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내 세계가 넓어지면 예전에 갇혀 있었던 세계는 정말 맞아요. 작은 일부일 뿐이니까. 주식용어로 물타기라고 하죠. 갑자기 여기서 주식용어가. 참 그런 얘기들을 듣고 나니까 저는 이제 힘들 때 산책을 많이 하면서 위로를 받는데, 그런 힘든 친구가 나타나면은 그냥 같이 걷자고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계속 그 생각이 있는 자리에서 몸도 머물러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같이 걸어가면 조금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걷자고 했을 때 걸어주면 그 사람은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걸어주면 희망이 없나요? 좀 없는 것 같아요. 냉정해. 이럴 때 되게 티에. 가끔 고성을 보면은 코치님 약간 국가대표 훈련 코치님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니 근데 아까 그 병원 데려가자는 것도 같이 가자고 했었을 때 가야 정말 좋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스스로를 나아지게 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정말 조금이라도 있어야 옆에서 도와줄 수 있지. 아니면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옆에 사람도 무력하게 만드는 것 같아. 그거는 맞는 말이긴 해요. 결국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움직여야 내가 달라지는 것 같긴 해서 그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럴 때 움직이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합시다. 네. 좋아요. 오늘 2부 마지막 고성 자료를 보고 용서에 대해서 길게 얘기를 나눴는데, 희범님은 또 어떠세요? 오늘 우리 이제 마무리를 해가는 마당에 진짜 우리 묻고 싶었던 거 있었잖아요. 우리 무생지 청취자 중에 한 명으로서 네네. 무생지 이대로 괜찮은가? 어떤 부분을 저는 일단 yes or no로 대답하라면 yes입니다. 너무 재밌게 듣고 있고 모르겠어요. 저는 무생지를 들으면서 제가
그 김무 씨의 친구기 때문에 김무 씨한테 너무 재밌게 듣고 있어. 왜냐면 뭔가 막 공부하는 느낌도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정희진 선생님 공부 같은 컨텐츠들은 들으면서 막 집중해가지고 내가 이 말을 잘 이해해야지 막 이런 마음으로 듣게 되는데, 그냥 나는 떠들지 않으면서 수다 떨고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무생지를 들을 때가 많거든요. 제목이랑 너무 잘 어울리죠. 그러니까 무슨 생각하면서 지내 이런 제목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그 톤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그대로 있어줘도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을 일단은 자, 하고 좋은 얘기 하나 했고. 있고요. 그냥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평소에 이제 김무 씨가 이야기하는 스타일이나 어떤 때 조금 말하는 거를 어려워하는지, 자기의 생각들을 말하는 게 어려워서 다시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지, 그런 것들을 좀 대략 알고 있다 보니까 가끔씩 컨텐츠를 들으면서 우구 우리 우구 내 친구 지금 쫄았어. 약간 이런 느낌일 때가 진짜 사랑으로 들어주고 있네요. 좀 있어서, 그냥 어떻게 하면 이 대화의 상황이 좀 이 친구에게 더 편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을 때도 종종, 그러니까 듣는 순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글쎄요, 어떤 뭐 지금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근데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그 약간 덩어리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며칠 전에 그 장애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연극 수업이 끝나고 수업 리뷰를 하는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회의를 하다가 사실 무생지에 대한 얘기를 제가 약간 이렇게 지나가듯이 언급을 했었어요. 왜냐면 그게 아이들과의 소통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제가 김무 씨, 오로민경 작가에 대해서 평소에 굉장히 높게 사는 어떤 지점이, 아까도 아까도 얘기가 잠깐 나왔던 그 작가적 상상력이랄까요? 이게 약간 점핑하는 것도 전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핑하는 능력도 되게 높게 사는 부분 중에 하나고,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 정말 여린 감수성에서 나오는, 마치 모든 것을 다 연결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통합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어떤 감수성을 굉장히 높게 사요. 왜냐면 어쩌면 제가 그런 능력이 이 친구보다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되게 이렇게 건조하게 보는 아이들의 반응 같은 거를 잘 보아낼 때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때로는 뭐 예를 들어서 민경이 수업이 끝난 다음에 걔가 그때 이런 행동을 했는데 이건 이런 거 아닐까?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 그렇게까지? 표정에서 다 느껴져요. 너무 연결시킨 거 아니야? 싶은데, 사실 그 아이들과의 소통의 특징이 명확한 게 없거든요. 그럴 때 제가 그러니까 오로민경 작가의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해석도 나는 굉장히 논리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다른 측면에서 이게 보이고 경험되고 느껴질 수 있구나. 우리가 하는 소통이 이렇게나 모호하구나. 근데 그 모호한 소통이 그래서 안 좋은 소통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오히려 그게 좋은 소통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한순간에 어떤 한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 단편적이지 않을 때가 훨씬 많고, 그래서 이 친구가 그때 뭐 한 아이가 수업 중에 연극을 하는 중에 뭐 이렇게 웃었어요. 혹은 이게 웃음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 어떤
반응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반응을 나는 웃은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해석하고 넘어갔는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다른 측면의 해석을 가지고 들어올 때, 그게 내 해석일 수도 있고 저 해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복합된 순간일 수도 있구나. 경험적인 작업이 가진 장점을 우리가 같이 서로 보완하면서 살려나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순간적으로는 반발심이 들기도 해요. 그렇게까지 막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게 확대 해석일 때도 있겠죠? 혹은 제 해석이 너무 건조한 해석일 때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하는 작업의 특성이 더더욱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이런 서로 다른 해석과 경험과 해석과 그 의견들이 정말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너무 귀하게 항상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같이 가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무생지를 듣다 보면, 이 무생지라는 건 아까 민경이 얼핏 그 팟캐스트 너무 힘들어 나랑 안 맞아 막 이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사실 말로만 소통이 되고 언어적인 우리가 똑같이 말을 하더라도 이 말에도 언어적인 소통과 비언어적인 소통이 같이 들어있잖아요. 그때 언어적인 소통을 통해서 이해되거나 전달되는 게 되게 많다고 느끼는 컨텐츠인 것 같아요. 그 미디어의 특성상. 그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생지에서 뭔가 우리 둘이 의견이 안 맞아라고 서로 얘기하신 적이 거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그 청자의 입장에서 뭔가 뗀뗀한 갈등이 느껴진다 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비언어적인 것들도 같이 많이 들어온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따스한 품는 에너지가 굉장히 이 컨텐츠를 잘 또 살려주고 있다, 이런 생각도 하고. 왜 갑자기 김물을 변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칭찬받고 있네요. 감동의 눈물이 주룩주룩 수도꼭지가 열렸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잘 우쭈쭈하는 듣고. 마음을 가지다가도 이게 지금 또 이대로 이렇게 잘 가고 있는 데에는 이미 이런 가치를 고성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구나라는 생각도 이제 같이 하게 되기는 해요. 이런 복합적인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엄청 칭찬받았다. 의견을 빙자해서 칭찬을. 너무 좋네요. 오늘 출연을 해주셔가지고 이번 화를 엄청 반짝이게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벌써 한지 1년이 이제 돼가가지고 한번 이런 질문을 또 게스트한테 해보고 싶긴 했었습니다. 1년이란 잘하셨습니다. 시간이 짧지도 않고 금방 갔네요. 근데 진짜 11월까지. 음, 저는 11월 방송 막 끝날 때 이거 물어보고 싶긴 했어요. 앞으로 남은 12월 1년 동안 하고 싶은 거 있는지. 올해가 네, 가기 올해 전에 가기 전에. 이런 생각은 항상 하게 하죠. 그러니까 뭐 유튜브를 보건 뭘 하건 항상 막 연말 막 이런 걸 매년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의 단위를 1년으로 저는 안 보고 사나 봐요. 음, 그러니까 12월이 된다고 해서 뭔가가 끝난다는 느낌을 막 갖고 막 조바심을 갖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참 이런 질문 항상 들을 때마다 당황스럽습니다. 너무 큰 질문이긴 해요. 근데 이제 날이 쌀쌀해지고 정신이 번쩍 드는 바람도 불고 해서 더 많은 책을 읽고 작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겨울을 좋아하시죠, 고성은?
겨울이 좋은 건 아닌데 겨울이 되면 제가 되게 생산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추위를 안 좋아해서 음, 추우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겨울이 오는 걸 좀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대체로 행복한 기분이 베이스예요. 왜냐면 점점 더워지니까 점점 따뜻해지고 점점 가볍게 입고 나갈 수 있고 하지를 향해 가는 마음이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추위를 향해 가는 동지. 시기에는 좀 그냥 괜히 좀 다운되는 게 어. 없지 않아요. 앞으로 더 추워지겠지. 네. 그래서 이제 추위가 정점에 이르고 나면 오히려 어. 이제 다시 따뜻해지겠구나 하는 기분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그 겨울이 다가올 때 느끼는 약간의 위압감이 그 해가 끝나는 것과 상관없이 또 있기는 한데 근데 뭐 하고 싶은 거라고 아까 물어보셔서 하고 싶은 거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가장 먼저 한숨을 탁 쉬게 됐는데 왜냐하면 하고 싶은 것 전에 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해야 하는 거에는 이제 하고 싶었던 것, 지금도 하고 싶은 것 이런 게 다 섞여 있기는 한데 그게 지금은 이제 저의 목록 리스트가 되어서 이렇게 딱 마음을 이렇게 무겁게 하는 일들이 일단 하나가 크게 있고요. 근데 잠깐만 이거 말고 약간 더 이렇게 위시로 한번 생각해 볼까라고 했을 때 요즘 저희가 임신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아기를 갖고 싶어서. 근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잘 될지. 저희도 이제 막 시도하는 중이라서. 그래서 하고 싶은 거라면 아기가 생겼으면 좋겠다. 우와. 이건 내가 하려고 한다고 막 노력한다고 막 되는 것까지는 아니고 물론 이제 저희가 할 것들을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거를 한번 위시로 날려보냅니다. 아, 저 생산성에는 당해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궁극의 생산. 그 추운 겨울 따뜻하게 계속 아기를 정말 진정한 탄생이잖아요. 와. 일단 그 생산성이 생긴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로 오늘 감명을 많이 받고 네, 저는 오늘 큰 가르침들을 받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정리 올 팟캐스트에서 얘기했던 정리를 올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인 것 같습니다. 방 정리, 작업, 네. 창고 정리. 네, 여러 종류의 공간을 정리하는 제가 공간 살고 정리. 있는 작업하는 공간 정리와 마음의 공간 정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11화 2부 여기까지 마치고요. 네. 따뜻한 겨울 되세요, 여러분. 아싸 겨울이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달에 만나요. 네.
사연 얘기해야 되나? 사연 왔어요? 아니 사연 보내달라고? 넘어가죠. 그러니까 주지 않는 사연. 1년 동안 외쳤는데 아무도 안 주더라고. 이 정도면 안 해도 될 것 같아.